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가장 백성들이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힘들었던 건 뭘까? 곡물이죠. 특산물 구하기도 힘든데 구해놨더니 박나무자는 관아에서 짝짝꿍 해가지고 2번씩 내게. 미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조선에서 이거를 빨리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대동법이에요. 들어봤죠? 네. 대동법. 이게 뭐냐면 특산물을 쌀과 배, 동전으로 바꿔서 내게 된 거야. 대신 내게 한. 특산물 대신 쌀, 배, 동전으로 내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배는 300, 모시. 아. 알겠지? 그러니까 자 예전에는 백성들이 특산물을 직접 내건 박나원자한테 사서 냈었잖아. 그치? 근데 백성들이 이제 자기네가 잘 구할 수 있는 쌀과 배, 동전으로 누구한테 내는 거야? 나랑 관아한테 내는 거야. 쌀, 배, 동전을 내. 그럼 관아는 필요한 특산물을 어떻게 할까? 요 낸 거 가지고 공인한테 사는 거야. 특산물을. 관아가 공인한테 쌀, 배, 동전을 사는 거라고. 그럼 백성은 중간에서 두 배로 낼 필요가 없어. 그치? 네. 쌀, 배, 동전 내고 끝이야. 얘네는 자기 공부를 다 했어. 그러면 이제 특산물을 구해야 되는 건 누구 일이 된 거야? 관아 일이 된 거고. 특산물을 자기가 사서 파는 사람이 생겨버린 거죠. 네. 그게 누구냐면 바로 공인이에요. 공인. 특산물을 파는 사람. 그러면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형성이 돼? 상업이 형성이 돼요. 공인이랑 박나무자랑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알겠죠? 공인은 전문적으로 특산물을 관아에 대는 사람이 생긴 거야. 하청업체가 생긴 거라고. 하청업체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관아 밑에 관아가 돈 주면 가서 귤 사오고 관아가 돈 주면 가서 곶감 사오는 애들이 생긴 거야. 알겠죠? 공인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박납의 폐단이 어떻게 된 거야? 해소된 거야. 이거 누가 했을까? 영조 아니에요. 광해군 때 시행을 해요. 광해군 때 시행을 해. 시행. 근데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건 몇 년이 걸려? 100년이 걸려. 100년. 전국으로 가는 건 100년이 걸려요. 100년. 알겠죠? 대동법 실시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물 처리했네? 공납을 처리했어. 근데 문제는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연분고등법, 전분고등법 하면 최소 몇에서 몇까지 낼 수 있었어? 1에서 20. 1개월 4조에서 4에서 20까지 낼 수 있었잖아. 근데 이게 20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전쟁이 끝나니까 20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근데 예전 세종 때 자료를 보면 이 땅은 뭘 내야 되는 자리야? 20을 내야 되는 자리야. 그러니까 이게 낼 사람이 없어지잖아. 거기다 이제 영조 때 무슨 일도 벌어져? 병자호란, 정묘란 또 전쟁 났잖아. 전국토가 난리가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영조 때 세금을 완전 다 줄여버려. 어떻게? 최소 세율로. 영조가 아니라 인조다. 미안하다. 인조 때. 그래서 이게 바로 영정법이에요. 영정법. 모든 사람들이 1결당 몇 두만 내냐? 4두만 내게 된 거야. 1결당 4두. 알겠어요? 1결당 4두만 낸 거야. 최소 세율만 내게 해준 게 바로 인조 때 일어난 거예요. 이게 다 임진왜란, 양난을 거치고 나서 조선의 수시제도를 싹 변화시킨 거야. 조선이 너무 못 사니까 잘 살 수 있게 좀 바꿔준 거야. 백성의 부담을. 알겠죠? 그 다음에 군역, 요거 바꿔야죠. 군역을 바꿔야지. 자, 대립이 너무 많고 반군 수포자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백성들을 군인으로 끌고 오는 게 힘들어. 나라가 못 사니까. 그래서 그러면 군대 가는 애들한테 돈을 걷자 해서 이제 돈을 걷기 시작을 했어. 군포를 걷었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전쟁이 끝나니까 원래 이제 군포를 2필씩 냈었거든? 모두한테? 한 집당. 한 집당이나 한 집의 남자 수만큼.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현선의 남자 몇 명? 3명. 그럼 몇 필을 내야 돼? 6필을 내야 돼. 대립이랑 반군 수포제가 너무 심해지니까 임진왜란 그 즈음에 군포를 대신 내게 해줘서 백성들을 뽑아서 군인들한테 주는 이런 제도가 생겼단 말이야. 그랬는데 문제는
6필씩 낼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야. 전쟁이 끝나니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돼? 영조 때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여요. 이게 뭐야? 균역법이에요. 옛날에 그거 있지 않았어요? 한 집당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온 호포제. 흥선대원군 때 나왔죠. 아, 그건 그런 데서. 했죠. 이건 균역법이에요. 균역법. 자, 호포를 줄여준 거야. 군포를 줄여준 거예요. 2필에서 몇 필로? 한 필로 줄여준 거야. 알겠죠? 균역법 실시. 근데 문제는 그러면 모자른 부족분들은 어떻게 채웠을까? 얘 같은 경우에는 선박세를 넘거나 어염세를 먹거나 선무분간포라는 것을 거뒀어요. 어염세? 어염세. 이게 뭐냐면 선박은 상인들이 많아졌어. 조선 후기를 하면서. 그래서 배를 끌고 다니는 세금을 걷게 하고,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한테 세금을 거둔 거야. 그 다음에 염전하는 사람한테 세금 걷고, 어염세? 소금 파는 사람들한테 세금 걷고, 그 다음에 선무분간포는 뭐냐면 이거는 양반들한테 포를 걷었는데 양반들한테 직접적으로 포를 거둘 수는 없었어. 그럼 양반들은 군대를 가 안 가? 안 가요. 원래 가야 되지만 안 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명예직을 주고 돈 주고 관직을 준 거야. 네? 돈 받고 관직을 준 거라고. 아, 저 양반. 군대 가는 대신 야 너 군대 안 가도 되니까 너 이 지역 대장이야. 알겠지? 대장 값을 내. 그럼 넌 군역 안 지어도 돼. 하고 돈을 받은 거야. 요걸로 부족분을 채웠던 거예요. 이해돼요? 안 네. 되는 것 같은데. 요렇게 또 다 뜯어 고쳐놨어. 그치? 근데 이게 다시 어떻게 돼? 세조정치 시작되면서 망해요. 삼정의 문란 기억나요? 네. 이게 그러니까 조선시대 잘 만들어놨는데 16세기랑 임진왜란 거치면서 완전 망했잖아. 그래서 지금 인조, 광해군, 영조 어떻게 다 뜯어 고쳐놨어. 네. 근데 이게 또 정조 지나면서 누가 등장해? 세조정치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된 거야? 망해요. 삼정의 문란으로 또 고장 난 거야. 그래서 그 고친 사람이 누구야? 흥선대원군. 그래서 전정실시, 호포제실시, 사창제실시 했던 내용. 그럼 우리 이제 조선의 수시제랑 토지제로 다 배운 거야, 안 배운 거야? 다 배운 거예요. 싹 다 배운 거야. 와, 씨, 어려워. 자, 그럼 기억해야 될 키워드들만 다시 한 번만 짚어보자. 안 돼요.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땅에서 돈 걷고, 그치? 그 다음에 특산물 걷고, 국물, 그 다음에 노동력을 거둔 거야. 역. 알겠지? 네. 쉽게 말해 세금을 걷는 제도가 세 개의 방법이야. 얘는 땅, 땅. 얘는 특산물, 얘는 노동력. 근데 각각의 기준들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사실 얘네는 뭐 특별한 기준 없어요. 그냥 특산물 내고 노동력 내면 돼. 그치? 근데 요거는 좀 구분이 필요하죠. 풍요에 따라. 그래서 나라를 만들자마자 세종이 뭐 했어?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을 만들어서 세금을 알았어요. 아주 타이트하게, 네. 세밀하게 걷었던 거야. 알겠죠? 네. 걷어놨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 임진왜란 그 즈음에 수시제도가 어떻게 돼? 문란하게 되잖아. 특산물 같은 경우에 무슨 일이 벌어져? 공인 반가역 폐단이 벌어지고, 그쵸? 군역제도에서는 대립제와 방문수포제가 나면서 돈도 부족하게 되고 군인도 부족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전쟁 터졌네? 어떻게 됐어? 이걸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네. 그래서 바꿨죠. 그래서 가장 빨리 돼야 되는 것부터 바꾼 거야. 그게 뭐야? 대동법. 요거. 대동법 한 거고. 대동법 해놓으니까 이제는 이걸 못 내겠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그거를 이제 영정법으로 바꾼 거야. 최소 세율로. 네. 알겠죠? 그 다음에 얘 고쳐서 군포 내게 한 다음에 군포도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한 거야? 균역법으로 한 포로 줄여버린 거야. 네. 이해됐어? 네. 요거요.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돈 걷는데 자꾸 문제 생기니까 바꾼 거고, 자꾸 문제 생기니까 바꾼 거야. 이 문제는 누가 만든 거고, 정치인 애들이 만든 거고. 근데 요게 또 나중에 또 무슨 문제가 벌어져? 그 삼정의 문란. 삼정의 문란. 세조정치 때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도 누가 고친 거야? 흥선대원군이 고친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어려우면 한 번 더 보세요.
알겠지? 네. 자, 그럼 오늘 배운 키워드도 하나씩 해보자. 세종 때 만들어진 조세를 걷는 그 기준. 연분. 연분 정분율법. 자,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전분 육분법, 연분 구분법. 전분이 그 땅 그거. 땅의 비옥도를 나눈 거. 연분은 써놨는데. 풍융을. 풍융. 알겠죠? 풍융에 따라 9등급으로 만든 거고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최대 1결에서 몇 도? 1결 4도에서 20도까지 낼 수 있었던 거. 네. 이해되죠? 네. 자, 그 다음에 박납의 폐단 뭐였어? 관아랑 짜고 쳐가지고 중간에서 이득을 취해버린 거야. 2배를 내게 만든 거야. 네. 이게 그러니까 박람회 패단이 너무 심해지니까 어떻게 바꾼 거야? 대동법을 바꿨는데 대동법의 내용을 기억해야 돼. 네. 특산물 대신 뭘로 바꿔낼 수 있게 됐어? 배랑 쌀이랑 동전. 쌀. 그쵸? 그리고 그럼 관아는 특산물 어디서 구해? 동인한테서. 공인한테서 누구한테 받은 돈으로? 그 백성한테 받은 돈으로 내게 된 거야. 그럼 이제 백성들은 뭐만 하면 돼? 쌀배 돈전만 내면 끝이야. 어렵지 않지? 네.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영정법은 그 4에서 1결당 4두만 내게 하는 거야. 4두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소 세율만 내게 된 거야. 세율만. 최소 세율. 최소 세율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제일 작은 단위의 세금 비율. 자, 아까 그 연분고등법, 전분육등법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세금 내는 1개 4두. 1개 4두였잖아. 네. 그러니까 모두가 못 살게 되니까 농사 지을 땅도 없으니까 요것만 내게 한 거야. 다 낮춰버린 거야. 네. 비율을. 저것도 계속 없어요. 근데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다 도망갔어. 그래서 화전민이 나온 거야. 네. 산을 불태워서 땅 만들고 산을 불태워서 땅 만드는 사람. 선생님네 집 조상. 와, 나쁘다. 이것도 못 내서 도망치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이해됐죠? 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 어렵지? 네. 이거 몇 번을 얘기했던 거야? 자, 한국사 10분 그 복습하는 거 잠깐 끝나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될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생각해야 될 주제는 한국사 주제는 아니고 통합사의 주제예요. 그래서 어떤 거와 관련이 있냐면 꿈과 사람의 이런 사람 간의 도움은 어떤 것인가, 오늘 큐티 내용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데 어떤 내용 할 것인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하고 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은 이제 어떤 사람들을 보면 등산가에 대해서 볼 거예요. 등산가. 이 등산가인데 어떤 등산가들이냐면 히말라야를 오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히말라야가 어디에 있는지는 혹시 좀 알고 있어요? 히말라야는 어디에 있냐면 지구의 지붕이라고도 불려요. 히말라야는 지구의 지붕. 어디에 있냐면 인도와 티벳 그 사이, 네팔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지구상 가장 높은 그 위치에 있는데 이 등산가들이 여기를 그렇게 오르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떤 곳이냐? 특히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곳인데 여기는 높이가 8,848m, 50m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이 헬기를 타고 올라가서 정상에 내리면 20분에서 30분도 안 돼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그러한 장소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를 오를 때 수많은 눈사태와 그 다음에 크레바스 이런 죽음의 위기를 이겨내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 정상을 정복한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거기를 정복을 할까? 왜 산을 오를까? 그 이유가 있어요. 산으로 올라가는 이유. 요것은 이 사람들의 꿈이기 때문이에요. 이 꿈. 이 사람들이 산을 올라가는 건 이 사람들의 꿈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직장도 포기해야 돼요. 왜냐면 그냥 단순히 하러 갔다 오는 산이 아니에요. 길게는 2달, 많게는 3달, 또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갖고 가는데 왜 굳이 죽을 위기까지 넘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그 산을 왜 오를까? 우리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게 꿈이란 말이야.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다 포기하고 그 산을 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지만 약간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 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족들을 집에다 두고 3달, 2달 죽어서 돌아오지도 못할 곳을 그렇게 올라가는 이 사람들이 과연 이런 꿈을 이루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아니면 가정을 생각하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게 맞는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오늘 그 뒷부분의 영상에서 보여줄 건 뭐냐면 조난을 당해요. 한 사람이 조난을 당하는데 이 조난당한 사람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아무도 구하러 가지 않아요. 구하러 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도 늦은 밤이었고 그 사람을 구하러 가면 다른 사람이 죽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단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결국 죽음을 맞게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구한다는 것이 과연 꼭 옳은 일인가, 아니면 내가 죽더라도 누군가를 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한 번쯤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사람의 발길을 쉽사리 허락하지 않는 이곳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대한민국의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히말라야의 산들을 등정하던 홍길은 어느 날 누군가의 다급한 구조 요청을 듣는데요. 자기 일은 다 내팽개치고 곧바로 산으로 올라간 홍길 일행은 구조를 기다리던 대명대학교 산악회 박무택과 박정복을 만나게 되죠. 일단 시신은 여기다 두고 부상자들 먼저 데리고 내려간다. 그래? 넌 뭐야 임마? 정혁이 형 무조건 데리고 가야 됩니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정혁이 형. 같이 왔으면은 같이 내려가야지. 이렇게 안 좋은 첫인상을 남긴 무택과 정복. 무사히 구조를 진행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온 홍길은 다음 목표 칸첸중과 등정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스폰서 구하기도 무사히 성공했고 이제 팀만 꾸리면 되는 상황. 굳은 일을 맡아야 할 막내들이 필요한 그때 팀원 중 한 사람이 자기가 아는 후배들이 있다며 자리로 불러오는데요. 야 여다 여. 또 온나. 아이고 야 비 많이 오네. 박무택입니다. 박종복이라고 옵니다. 아 그래 반갑다. 반갑다. 안녕하세요. 야 니네 얼굴 까봐. 얼굴 까보라고 임마. 자신 있습니다. 한참중과 제가 정복하겠습니다. 정복? 죽을 똥 살 똥 올라갔다가 허겁지겁 내려오는 게 산을 정복하는 거야? 산쟁이들이 정복이란 말 써 안 써? 이런 기본도 안 된 새끼들이 확. 산쟁이로서의 마음가짐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홍길은 무택과 정복을 쫓아내버립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자 마당 한켠엔 그 두 사람이 떡하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요 진짜 실력이 안 되면요 방 바로 뺄게요. 예? 빵 빼겠습니다. 대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얼씨구 억지를 부려서 홍길의 팀에 합류하게 된 무택과 정복. 이날을 기점으로 두 사람은 팀의 막내로서 그야말로 생지옥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입을 호흡기로 틀어막고 짐을 얹은 채 산을 오르질 않나.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산의 쓰레기들을 치운 뒤 그걸 또 등에 얹어서 제한 시간 내에 다시 내려오질 않나. 홍길은 다소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무택과 정복을 단련시키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막내 두 사람은 상상 이상의 강한 의지력을 가진 이들이었고 선배들이 마련해준 임무들을 전부 훌륭하게 완수합니다. 놀아주시는 거니까. 뭐해 새끼들아 와서 먹어. 평소처럼 산에 오르던 홍길 일행 앞에 웬 여성이 찾아와 무택을 부릅니다. 무택은 등산에 사로잡힌 자신으로 인해 여자친구 수영에게 피해가 갈까 염려 중이었고 그녀와 헤어지려 하는데요. 나는 간천중과 갈 거다. K2도 난가파르트 로체 뭐 다 올라갈 거다. 내 그때마다 내 니한테 돌아올 자신이 없다. 아 산에 안 가면 되잖아. 그냥 뭐 평범하게 우리 둘이 나는 그게 안 되는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니도 이제 좋은 남자 만나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아라. 내 박무택이는 이제 재수는 니랑 산에서 내려가려니까. 행복해요? 얼마나 만났어요? 얘기해줘요. 얼마나 만났는데요? 정신 같은 놈 저거. 여자가 산인데 왜 산을 정복하려고 그래. 살살 달래야지. 얼마 후 홍길 일행은 히말라야 14좌 중 13번째 칸첸중가 등정에 나섭니다. 경험 많은 베테랑 선배들과 함께 무택과 정복은 눈으로 뒤덮인 산을 오르는데요. 흠이라고 한다면 선배들의 장난이 다소 짓궂을 때가 많다는 점이었죠. 괜찮냐? 네, 괜찮습니다. 야 병이야 저 뭐야? 너 눈 닦아야 돼. 눈 닦아야 돼. 대장님! 저 조금만 기다렸네. 내가 빨리 구해줄게. 대장님! 이야. 사람 목숨 가지고 진짜. 그만 쳐 울어 새끼야. 동상 걸려 임마. 산을 오르던 홍길 일행은 정상을 눈앞에 두고 끔찍한 눈보라와 마주합니다.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정상 공격을 하기엔 도저히 무리인 상황. 홍길은 다른 대원들은 놔두고 셀파 2명만 동행시켜 혼자서 위험한 정상 공격을 감행하려 합니다. 대원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낸 뒤 눈보라를 헤치며 나아가던 그의 눈에 허락도 없이 뒤를 쫓아온 무택의 모습이 들어오는데요. 야, 이 새끼야! 너 미쳤어? 대장님 혼자 보내라니까. 마음이 영 불안해서 안 되겠습니다. 너 새끼 시지? 자자자자자! 일단 올라가시다! 무택은 억지를 써가며 홍길의 정상 공격에 합류합니다. 가파른 빙벽을 올라가던 그들은 위에서 떨어진 낙빙에 맞아 추락할 위기에 처합니다만 무택의 재빠른 대응 덕분에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셀파 한 명이 부상을 입게 되고 홍길은 셀파 2사람도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얼음산, 그 위를 필사적으로 오르는 홍길과 무택. 날이 어두워져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가파른 절벽에서 추위를 견디며 비박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버티다 보니 2사람 사이엔 뜨거운 우정이 피어나게 되죠. 대장님, 저 혹시 형이라고 한 번만 불러보면 안 돼요? 당연히 되지, 이 새끼야. 우리 살아서 돌아가면 너 나하고 약속 하나 하자. 그때 그 아가씨 꼭 잡아라. 수영이요? 너 지금 이 순간 누가 제일 먼저 보고 싶냐? 그게 바로 네가 다음에 오를 산이야. 홍길이 형, 형도 저하고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K2에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진짜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K2가 다가 아니다. 로테샤르 거기까지 간다. 그러면은 16자 세대 최초입니까? 내 새끼가 자랑스러워 할 만한 일 하나는 해놓고 죽어야 되지 않겠냐. 꼭 살자. 우리 꼭 살아서 내려가자. 당연히 가야죠. 영원할 것만 같았던 어둠을 견뎌내고 드디어 맞이한 아침.
홍길과 무택은 마침내 드높은 칸첸중가의 정상에 도달합니다. 이번 등반이 끝나고 이젠 거의 영혼의 짝꿍이 된 두 산쟁이. 무택은 홍길과 약속한 대로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본격적으로 산악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데요. 홍길과 무택은 칸첸중가 이후로도 K2, 시샤팡마, 에베레스트 등 어마무시한 산들의 정상에 오르며 이전에 약속한 세계 최초 히말라야 16자 완등이란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던 그때 홍길의 몸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6년 전 추락 사고 때 철심박은 쪽 다리 길이가 5cm 정도 차이가 나. 염대장, 이제 산 그만 가야겠다. 더 이상 무리하면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 평생 휠체어 타야 될 수도 있다잖아요. 불구가 뭐 그렇게 쉽게 되나. 그동안 원 없이 했잖아요. 산쟁이가 산에 있어야지. 이제 아빠 노릇 남편 노릇 그게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럼 애들 크는 것도 좀 봐요. 더 좋은 시절 가기 전에 우리도 동물원도 좀 가고 놀이동산도 좀 가고. 이제 가족과 함께 살아달라는 아내의 말. 어느새 부쩍 커버린 아이들을 보며 홍길은 산악인으로서의 삶을 그만 내려놓기로 합니다. 홍길의 은퇴를 가장 반대한 건 역시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 무택이었습니다. 아깝지도 않아요. 16자 세계 최초. 할 만큼 했어. 다리도 안 좋고. 제가 형 다리가 될게요. 형이 저하고 약속했잖아요. 세계 최초. 근데 형도 지쳤어. 이제 내려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14자 하는 동안 나랑 함께 했던 놈이야. 이게 나라고 생각해. 형이 이거 잡고 16자 올라야죠. 박무태, 이제 너의 시대가 온 거야. 처음 만나고서도 벌써 몇 년이 지나 이제 어엿한 산악인으로 성장한 무택. 그는 홍길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만의 팀의 대장이 되어 에베레스트 등정에 나섭니다. 그리고 홍길은 대학 교수로 취직 후 자기 이야기를 담은 책도 쓰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느 날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져 오죠.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조난당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마지막 교신이 이루어진 후 25시간째 통신 두절 상태입니다. 에베레스트에서 사망한 소중한 동생들. 홍길은 시신이 없는 장례식장에 찾아가 무택의 아내 수영과 마주합니다. 수영아. 대장님이 은퇴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낀데. 수영아. 지금 뭔데 대장한다고. 당시 에베레스트 등정에 나섰던 무택은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동료가 추락할 뻔한 것을 구하려다가 그만 눈이 멀어버렸고 더 이상 하산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다른 대원이라도 살리겠다며 그는 자신을 이곳에 놔두고 갈 것을 명령했는데요. 니만 좀 내려가라. 니 몸 하나도 제대로 못 가누면서 앞도 잘 안 보이는 내 다리고 니 뭐 어째 갈 건데? 그래도 갈 거야. 니 자꾸 대장 머리 토달 그가. 어이 저기 연희. 꼭 살아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다른 대원들은 필사적으로 구조대를 구하려 하지만 어두운 밤속에 눈보라를 헤치고 산에 올라가려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무택의 소중한 친구 정복을 제외하곤 말이죠. 형님, 올라갑니다. 지금 밖은 영하 30도가 넘어. 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이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위에 무태기가 아니라 우리가 있다면은 무태기는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왔을 겁니다. 정복아! 야 이 새끼! 가지 마라 정복아! 정복아! 정복은 영하 40도의 암흑천지를 뚫고 밤을 새워 필사적으로 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베레스트의 끝자락에서 무택을 만나게 되죠. 무택아! 형이야. 자, 일어나보자. 형이야, 혼자라도 내려가.
너한테 내가 죽도록 살았다고. 무택은 이미 온몸이 꽁꽁 얼어붙어 도저히 움직이질 않았고 그대로 에베레스트의 품에서 숨을 거둡니다. 친구를 구하기 위해 올라갔던 정복 역시 그 뒤에 목숨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벌어진 일들을 알고 홍길은 다시 한번 산을 오르기로 결심합니다. 쓱 빠지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쉽지 않냐? 그럼 뭐 내려와야지 평생 그 삽니까? 가족들도 집에 있고 지인들이나 가족 심하죠. 그래, 내려오자. 내려와서 집에 가야지. 사랑합니다. 부모님도 만나고 수영이도 만나고. 무택과 정복을 저 외로운 산 위에서 잠들게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다리가 부서지더라도 평생 걸을 수 없게 되더라도 좋으니 단 한 번, 이번 한 번만 다시 산을 오를 수 있길 바라면서 홍길은 예전 동료들을 모아 동생들의 시신을 데리고 내려오기 위한 원정대를 꾸리는데요. 박무택, 정재영, 박정복 산에 올라갔고 산이 됐어. 그걸로 끝이야. 8,750m에서 끝난 거라고. 혼자 숨쉬기도 힘들고 한 발 떼기도 힘든 그 위로 또 누굴 밀어붙여? 그럼 저 혼자서라도 가겠습니다. 엄대장! 데리고 가야 돼요! 내려옵니다, 무택이! 글쎄, 갑자기 왜 이러는데! 그럼 내려와야지. 거기서 삽니까? 본인들의 사정은 전부 내던진 채 무택과 정복을 위해 뭉친 동료들. 에베레스트로 날아간 홍길 일행은 그 험한 산을 올라가 무택과 정복의 시신을 찾아 헤맵니다. 발에서 올라오는 통증을 진통제로 억누르며 홍길은 오직 동생들을 데리고 내려가겠다는 생각 하나에 몰두하죠. 에베레스트 위에서 수색을 시작한 지 벌써 57일이 지나고 홍길을 비롯한 대원들은 하나둘 지쳐갑니다. 이제 곧 있으면 시작될 우기. 우기가 시작되면 무택과 정복의 시신은 눈에 파묻혀 영원히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걸 알기에 홍길을 비롯한 대원들은 점점 초조해집니다. 올라가자. 더 이상 기다리면 우리 못 올라간다. 형님은 그냥 여 남아 계시소. 내가 아들 데리고 올라갈게. 형 다리는 이제 한계가 왔다 안 합니까? 형 그카다 진짜 불구돼. 무택이가 내 다리가 돼줄 거야. 나 진짜 믿는다. 걔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거. 마지막 희망을 붙잡기 위해 또 한 번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대원들. 홍길은 마침내 그토록 찾던 동생 무택이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이 새끼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 이 새끼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고? 네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내가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무택이 만났습니다. 무택이 꼬마 잘 있습니다. 이 영화 히말라야는 대한민국의 산악인 어몽길, 박무택 대장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작품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보여주고 강조하는 가치는 다름 아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의 소중함입니다. 무택과 정복의 구조 신호를 듣고도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산악인들 같이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도움의 소리를 듣곤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몇몇 요청들은 버림받게 되는데요. 그 요청이 별일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정말로 급박하게 도움을 바라는 목소리가 섞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외롭게 잠들어버린 동생들을 구하기 위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향한 원정대의 모습은 도움을 바라는 사람에게 향하는 단 한 번의 손길이 얼마나 가치 있는 행동인지 보여주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뜨거운 사랑, 진정한 인간애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영화 히말라야. 인간관계의 염증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영화를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믿을 뻔이었습니다. 나는 마침내 16자에 올랐다. 명예나 기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무택이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정복이
재현이가 내 허파와 심장이 되어 주었고 무태기가 내 다리가 되어 주었다고 믿는다.